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현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나왔고,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하면서 위스콘신 미러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 그 교환학생 겸 이제 이중학위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텍사스 대학교에 정보학과 박사과정을 갔다가 2013년에 박사과정 중에 2010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박사과정 중에 트위터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뽑고 있다.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오퍼 뭐 테스트 저기 면접 한번 봐라 라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인포침스라는 빅데이터 스타트업하고 인디드라고 하는 잡서치 엔진 컴퍼니에서 그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지니어 인턴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중에 실리콘밸리로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인턴십을 잘 여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턴을 하니까 이 친구가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 그래서 리크루터가 이제 연락을 해서 트위터랑 면접을 보자. 트위터가 그때 2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대요. 한국어를 잘하는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엔지니어 뽑아놓고서는 아무나 그냥 그 중에서 제일 한국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를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년 동안 트위터에선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어서 2013년에 트위터에서 엔지니어로 갑자기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때 뭐 엔지니어링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죠. 제가 컴퓨터과학 전공도 안 했고 잘 몰랐는데, 일단 영문과랑 문정과에서 자연언어 처리를 배웠으니까 언어학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고, 인턴을 하면서 엔지니어로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트위터에서 엔지니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5년쯤에는 이직하기 1년 전에는 검색팀으로 옮겼었어요. 그리고 이직을 2016년에 또 링크드인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때는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죠. 2015년에는. 근데 뭐 한참 뜨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건물도 예쁘고 좋아서 2010 면접을 열심히 봐서 2016년에 초에 에어비앤비의 페이먼스 팀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트랜스포테이션 팀으로 옮겼어요. 근데 2020년 5월에 에어비앤비가 확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레이오프가 뭔지 아시죠?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정리해고를 한국에서 당하면 되게 암울하고 주변에서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을 해야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 이직을 어쨌든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안 하면 쟤는 회사에 충성하는 친구나가 아니라, 안 하면 쟤는 정말 꿈이 없나 보다. 돈을 많이 벌 생각은 별로 없나 보다. 이제 아니면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어쨌든 계속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는데, 옮길 때 제 발로 나오면, 제가 그냥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없어요. 미국은 퇴직금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려서 나오면 몇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4달치 월급이 나왔거든요. 에어비앤비 나올 때. 그럼 실리콘밸리가 생활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뭐 집값으로만 막 4천, 5천 불씩 나가고 한 달에, 뭐 세금 내고 뭐 하면은 뭐 한 달에 만불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가거든요. 가족이 있으면. 그리고 한 달에 그러니까 연봉 8만 불이 파버티 라인이에요. 8만 연봉,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9천 정도 되는 거죠. 연봉 9천 이하면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진짜로 이제 가난한 사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집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사람,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대졸 초봉이 한 1억 5천 정도는 돼야 되고,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면은 뭐 4억 5억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스태프 엔지니어 되면 뭐 7억까지도 올라가는데 연봉이. 네. 그렇게 그런 곳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월급이 끊기면, 한 달이라도 끊기면 엄청나게 타격이 오는데, 에어비앤비가 4개월이나 저에게 월급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제 4개월 동안 쉴 수 있는 건데, 그때 놀면서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옥소폴리틱스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옥소폴리틱스가 그 뭐냐 하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업 문화 탐방하고 그러잖아요. 기업 문화 탐방할 때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뭐 밥도 공짜로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가지고서는 그냥 밥 공짜로 주고 뭐 사무실에 뭐 그 파티션 다 없애고 유리로 만들고, 근데 그런다고 기업 문화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 혁신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가 혁신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뭘까? 나는 회사에서 감시도 받지 않고 매니저가 내가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알지도 못하고, 난 친구가 오면은 막 2시간씩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우리 회사는 더 잘 되고 나는 왜 안 잘리고 내 월급은 왜 오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리를 책으로 써서 낸 게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라는 책이고요. 그 전에 이제 5명이 함께 모여서 만든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가 결정권을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의사결정 방법을 한국 정치에 접목해 보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한국 정치가 의사결정을 진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봐도 엉망일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옥소폴리틱스라는 정치 데이터 플랫폼, 소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재미로 해오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4개월 동안 돈을 주는 김에 놀면서 이거나 해보자라고 했다가, 그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와서, 야, 투자를 해줄 테니까 이거 제대로 키워보자. 저는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엔지니어고 저는 CEO가 될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랬는데 뭐 투자자들이 돈을 주겠다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 옥소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을 한번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를 그때는 모르고 이제 조금 해보다 안 되면은 다시 취직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투자자들하고 계약서에 써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대표가 되어서 옥소폴리틱스라는 사이트 또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이 이기적 직원들이 만든 최고의 회사라는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제가 나눴는데, 그건 다 제가 만든 말인데, 뭐 실리콘밸리 와가지고서는 롤 드리븐 오르거니제이션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인데, 위계 조직은 뭐냐 하면, 위계가 높은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위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정권이 줄어드는 회사예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권력은 결정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주식을 사면 의결권을 주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위계 조직에서는 이 맨 위에 있는 사장님 머리가 제일 크시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내려가면서 머리가 줄어들다가 여기서는 없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쫙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시 올려주는 거, 이게 위계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사이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봤자 옆에 부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장님이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엄청 많이 쓰는 게 위계 조직의 또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보면은 예, 보고서 공장에 취업했다는 사람들도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역할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조직인 것 같은데 뭐 선진적이거나 뭐 사람들이 착해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조직인데 그냥 엔지니어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고 우리나라 엔지니어 결정도 CEO가 하고 디자인 결정도 CEO가 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고 디자인 결정은 디자이너가 하고 프로덕트 결정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고 그런 조직이죠.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되냐? 디자이너가 진짜 예쁜 프로덕트를 디자인을 했어요.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위계 조직에서는 사장님이 싫다 그러면 그 제품은 이제 까이는 거예요. 그 제품은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사장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경영 전문가의 의견이고 디자인 전문가는 나니까 경영 전문가의 의견은 뭐 참고를 하겠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개인 취향이. 그래서 디자이너가 최종 결정을 하고 최종 책임을 지고 프로덕트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럼 위계 조직에서는 이 디자인이 잘 돼도 사장님 책임, 안 돼도 사장님 책임이에요. 디자인은 어차피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나가서 뭐 잘 팔려도 사장님 책임, 아니어도 사장님 책임인데 역할 조직에서는 잘 돼도 디자이너 책임, 안 돼도 디자이너 책임이에요. 디자인에 관한 한. 그럼 어떻게 되냐? 디자이너가 위계 조직에서는 사장님이 뭘 원하실까 계속 생각하겠죠.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시장이 뭘 원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혁신의 힘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장님이 뭘 원하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계 조직에서는 일을 이렇게 시키죠. 이 200장짜리 기획서 쫙 주고 야 요거대로 엔지니어한테 요거대로 다음 주까지 해와 그러면은 그죠? 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최고의 직원이에요. 위계 조직 최고의 직원인데 역할 조직에서는 기획서가 없어요. 기획서고 야 우리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엔지니어랑 프로덕트 매니저랑 디자이너랑 다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해요. 토론을 해요. 아 이거 우리 왜 만드는 거지? 우리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디자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엔지니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계속 같이 만들어가요. 그 스펙을 만들어가면서 그럼 또 구현을 하다가 야 구현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디자인 하다 보니까 야 디자인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걸 이제 애자일하게 프로덕트를 빌드한다고 하죠.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근데 만약에 위계 조직 최고의 인재가 역할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위계 조직에 역할 조직에서 이렇게 우리 저 결제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서는 없고 뭐 200장짜리 기획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위계 조직 최고 인재는 하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맡겨보내십시오. 저희가 잘합니다. 잘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뭘 하실 건데요? 뭘 할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잘할 거야. 뭐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계 조직의 최고의 인재가 역할 조직에 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고 반대로 역할 조직의 최고의 인재는 이렇게 위계 조직에서 야 200장짜리 기획서 요거대로 다음 주까지 해와 그러면은 쫙 기획서 오면서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뭐 자바로 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바로 씁니까? 파이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스칼라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화가 나시죠 점점. 그래서 요대로 해오시라고요 다음 주까지. 요거대로 요거 못 바꾼다고요. 사장님 결제 난 거고 유관 부서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바꾼다고요. 해오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위계 조직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계 조직에 역할 조직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만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시잖아요.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내가 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위계 조직의 인재가 나쁘거나 역할 조직의 인재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 세상에는 위계 조직도 많고 역할 조직도 많아요. 근데 그럼 나는 어디에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 회사 이제 각 회사가 그러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는
뭐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컨베이어 벨트에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위계 조직이 훨씬 낫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그러는데 뭐 같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위계 조직처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가라. 그러면은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의 특강을 할 때는 당신의 기업에 맞는 조직 문화는 무엇입니까를, 지금까지 우리가 무조건 위계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예, 이제 기업의 HR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겁니까? 당신의 조직은 위계 조직인데 역할 조직인지를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문화를 바꾸든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를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회사가 어울리는 사람이고 내가 가려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 위에는 애자일 조직이, 위에가 이제 애자일 조직이 아니라 워터폴 조직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적인 뭐 현대자동차 같은 조직, 그런 뭐 포드나 그런 회사들의 미션은 뭐죠? 세계 1위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이윤을 많이 남기자가 대중 목표죠. 그런 회사는 자동차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1년에 바퀴 만들고, 두 번째 차축 만들고, 세 번째 차체 만들고, 네 번째 완성된 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래 회사는 실리콘밸리 회사들 보면은 다 이상한 뭐 미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션이 뭐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자,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그 테슬라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의 미션이 세계 1위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미션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화석 에너지 때문에, 화석 에너지는 재생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하게 생겼네?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없애보자. 화석 연료를 없애보자. 그러면 차가 석유로 가지 말고 전기로 가야겠네? 그리고 뭐 태양열로 발전을 시켜서 차를 충전시켜야겠네? 그러다가 테슬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의 미션은 세상을 좀 더 작게 만들자, 그리고 서로 연결이 잘 되게. 그리고 트위터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자. 뭐 구글의 미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어주자,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그 미션하고 나하고 저게 동의가 되나를 좀 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회사랑 미션이 맞는 사람만 뽑히게 돼 있어요. 제가 면접을 한 10몇 군데 봤거든요. 지금까지 딱 2개 붙었어요. 트위터랑 에어비앤비. 근데 트위터랑 에어비앤비 면접을 볼 때는 그 회사의 분위기나 그 회사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랑 너무 맞아서 너무 신났어요. 근데 갑자기 딱 구글이나 가거나 이제 링크드인 면접 보거나 그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되게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특히 페이스북은 저랑 엄청 안 맞는 거예요.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나 것 같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되게 엔지니어링 문화가 막 해키하고 되게 빨리 하고 뭐 그런 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구글을 못 가면 페이스북 가고, 페이스북 못 가면 트위터 가고, 뭐 트위터 못 가면 그런 순서대로, 뭐 시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 뭐 LG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연애를 하듯이 나랑 맞는 짝이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듯이 그 짝은 지가 더 잘 나가면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연애를 하듯이 내가 더 잘 나가면 나도 짝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랑 지금은 매칭이 돼 있지만 3년 후에 내가 더 좋은 엔지니어로 성장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내 몸값을 못 맞춰준다. 그럼 난 나가는 거고. 이 회사가 내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날 자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잘렸을 때 뭐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회사랑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셀프 브랜딩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회사에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셀링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판다는 게 막 노동을 팔아가지고 내가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려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건 다 할게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별 능력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시키는 거 다 할게요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전문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블록체인 쪽에 이 부분만큼은 뭐 블록체인 쪽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짜 잘해요. 당신이 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딱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블록체인도 할 수 있고 뭐 AI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제 이제 선배가 퇴직을 하면서 저한테, 디렉터였는데 퇴직을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거나, 다른 하나는 세 개의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라. 근데 저는 이제 세 개 분야에서 상위 25%가 된 거죠. 뭐 언어학, 뭐 컴퓨터학, 뭐 인문학 쪽에서 각자 상위 25% 안에 들어서 그것들을 조합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상위 1%가 가지지 못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한 거랑 인생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셀프 브랜딩인데, 나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내가 뭐 보이스카웃이었고 뭐 내가 뭐 학생회장이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스카웃이었고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서 지금 네 회사가 원하는 이 일에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드를 할 수 있어 라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잡 디스크립션에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리더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미션이 세계 1위 자동차를 만든다는 회사는 이렇게 빨리 해서 이렇게 되겠고,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자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첫 해에 이런 스케이트보드,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퀴를 달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바퀴를 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네? 시장에 내본 거예요. 1년 차부터 시장에 내보고, 자꾸 넘어지네? 그럼 핸들을 달아볼까? 3년 차에는 이제 자전거를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엔 너무 느리네? 오토바이를 만들어 볼까? 훨씬 더 안정적인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이 위의 회사보다 훨씬 느리게 만들었죠, 이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의 회사는 계속 이 차를 만들면 이 회사의 미션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아래 회사는 뭐냐면, 이 회사의 미션은 안 끝났어요.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려면 자동차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동차도 뭐 더 큰 자동차, 작은 자동차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미션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 미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필요해요, 이 회사에서는. 근데 위에 있는 회사에서는 우리의 미션대로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둘은. 그래서 물론 100% 이런 회사, 100% 이런 뭐 역할 조직, 100% 위계 조직은 별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지,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입사 원서를 쓸 때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력서를 하나를 가지고선 쫙 뿌리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이력서를 다시 써야 돼요. 회사마다 원하는 스킬이 다르고 원하는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고 이 회사의 스토리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인데, 또 옥스포리틱스 소개도 있는데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28분 됐네요. 괜찮아요. 더 해주세요. 많이 듣고 싶어요. 10분 정도 더 해주세요. 조금 더, 뭐 그냥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위계 조직에서 기획자랑 실리콘밸리 조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어떻게 다르냐? 기획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이디어를 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엔지니어가 구현할 수 있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설계도를 그리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는 뭐냐? 이런 거 해보자라고 이제 C레벨에서 오거나 위에서 내려오면은 그때도 그냥 이런 아이디어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러면은 제가 프로덕트를 책임을 지고 함께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함께 만들어 볼게요.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그래서 기획자는 자기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고 설계도를 만든 다음 프로덕트 매니저는 미니 CEO 오브 프로덕트라 그러는데 작은 CEO처럼 디자인하고도 얘기하고 엔지니어하고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프로덕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계조직에서 엔지니어는 기획서가 나온 대로 그냥 구현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구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고 느리게 하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야근을 하면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죠. 근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는 아이디어를 책임지고 프로덕트를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기획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얼마나 이 고민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기능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도가 많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앉아서 코딩하고 있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 디자이너랑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프로덕트 매니저랑 엔지니어 매니저 항상 소통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혁신이 기획서대로 구현하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아이디어를 책임지고 프로덕트를 구현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죠. 왜냐하면 야, 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 방법대로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을 채용을 하면 훨씬 더 빨라져.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가 계속 새로운 기술을 추구를 하고요. 한국의 기업들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옛날 기술을 계속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에 익었으니까. 손에 익었고 기획서대로 빨리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기획서대로 빨리 구현하는 기획서가 있지도 않지만 그게 빨리 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 신기술을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1000년 만년 있을 거면 이 회사 기술이 옛날 거라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계속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의 옛날 기술을 쓰면은 저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회사에 취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기술을 계속 쓰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신기술을 갖고 오죠 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기획서대로 설계도대로 이걸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 사용자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고 또 매니저의 역할은 뭐냐면 매니저는 윗사람이죠. 그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무엇을 할지 알려주고 계획을 짜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실리콘밸리 매니저는 물론 계획도 짜고 리드도 하지만 그 리드의 의미가 뭐냐면 다 하나하나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역할 조직에서는. 그리고 각자 아이디어가 다르고 나는 프론트엔드 하고 싶어. 근데 프론트엔드 하고 싶은 사람만 여러 명 있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백엔드 없는 제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백엔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프론트엔드 하던 사람한테 야 너 백엔드 좀 해줘라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빵꾸가 났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팀원들이 조화롭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축구팀 감독 같은 거죠. 여기 이 포지션이 비었으면은 이 포지션에 사람 채워넣고 뭐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어떻게 뛸지 팀 전략을 짜고 근데 그게 그냥 매니저 혼자서 막 생각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그리고 너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PM의 역할인데 그래서 뭐 옥서폴리틱스가 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혹시 궁금하면 질문을 통해서 옥서폴리틱스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분이 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여쭤보셔도 되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